범일 스님이 계셨잖아요. 예. 제가 도반님들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하여간 약간은 들었는데 스님이 왜 범일이라고 하셨는지 이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청하 스님으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 확 지금 바뀌어서 예. 계속적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책을 내는 과정에서,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이해한 바로는 제가 그 전에 알았던 것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틀린 것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공부했던 그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르게 이해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제 새로 태어났어요. 책이 나오면서부터. 한 2년 전에 이름은 미리 이렇게 합법적으로 바꿨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건 이 책이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믿고 공부하고, 이 가르침대로 사는 비구라는 뜻으로 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 바꿨어요. 그리고 범자는 이제 범어범자, 그 다음 일자는 날일자예요. 그래서 뜻은 이제 범천의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말하면 됐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책을 나와서 책이 주문이 이렇게 배달이 좀 충분하게 됐으면은 모든 분한테 다 이렇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신도 회장님이 대표로 한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죠? 오늘은 2년 동안 고생하신 반장님이 대표로만 받으십시오. 나는 그 책이 어떤 예쁜 보살인 줄 알고 엄청나게 마음이 설렜었는데. 교사님이시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읽고 오신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강의 듣고 동영상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책이 나오면 책을 읽으면은 강의를 충분히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책을 보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강의를 들어도 아직 다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책을 읽고 강의를 다시 들으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은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어서 책을 읽으면은 이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는 세밀하게 이렇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6견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못 다뤘고, 그 다음에 연기법에서도 세밀하게 못 다뤘어요. 교재 없이 가르치기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책을 받아서 보시면은 이제, 강의 들었을 때 좀 모호했던 부분, 세밀하지 못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과 강의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듣고 읽고 다 해서 이제 공부가 다 됐다, 다 이해가 됐다, 나는 이제 나름대로 이해가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만 푸세요. 문제만 계속 풀어가시면 됩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가시는데 혼자는 아마 거의 이렇게 처음 읽어서 못 풀면은 그 다음에도 읽어도 못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문제가 풀릴 거예요.
혼자 해가지고 처음 읽었을 때 무슨 해답을 못 푸는 문제는 혼자서 뭐 1년 더 공부해도 아마 크게 발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는 경우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만이 그게 풀어져요. 그렇게 풀었을 때 그 문제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처음 공부를 이렇게 강의를 깊이 듣고 잘 하신 분들은 문제를 한 10% 내지 20% 정도 풀 거예요. 257개 문제 중에서 한 30개 정도 풀면 아주 많이 푸신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 생각에는 한 그래도 50% 이상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다 풀면 더 좋고요. 선생님, 문제 답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점검을 해요? 그거는 이제 그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이렇게 사유를 깊이 한 사람들은 문제를 이렇게 문제의 답이 비슷한 게 고양이가 저기서 식 지나가듯이 답이 식 지나가도 그 답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깊이 사유 안 한 사람은 고양이 여기에 올려놔도 이게 답인지 몰라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깊이 사유하지 않는 사람은 답이 이겁니다라고 해도 그게 뭔 답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답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깊이 사유해가지고 이렇게 그 답을 막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은 멀리서 고양이가 씩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봐도 고양이가 지나갔다는 거 알듯이 토론할 때 이렇게 어떤 말 한 단어만 싹 지나가도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씩 사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사유하는 그 방식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상에 똑같은 제기에 똑같은 음식인데도 시어머니가 제사를 모시는 거하고 며느리가 제사를 똑같은 음식을 모시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게 음식이 달라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제기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며느리는 며느리가 하지만은 시어머니가 만족하게끔 제사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힘들지 않게 또 제사를 이렇게 잘 이렇게 그거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사를.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만 생각하고 며느리 입장 안 생각해요. 자기 답답한 거 없으니까.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만 생각하고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 안 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사유 방식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로 제사를 볼 때는 시어머니로 보고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는 며느리 입장으로 보고 그게 자유자재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쉽게 풀려요. 문제를 풀면서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딱 바꾸면 금방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외도의 입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해봐라. 그죠? 부처님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외도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도의 가르침을 다 알거든요. 외도의 가르침이라고 배우고 알면 다 알아요. 부처님 가르침도 부처님 가르침 입장에서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이 입장에서 이걸 보고 저 입장에서 저걸 보라 그러면은 헷갈려요, 사람들. 두 가지 다 아는데 불구하고. 며느리 입장을 말하라 그러면 며느리 입장을 다 말하고, 시어머니 입장을 얘기하라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을 다 얘기하는데,
이걸 서로 교차를 못해요. 생각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에 유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됩니다. 유연하게 돼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얼마만큼 유연한가 안 하는가 보면은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혹은 질문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대답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얼마나 유연하게 생각이 유연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유연하지 않는 거는 고집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가 얼마나 견고한지, 자기 생각을 얼마나 이렇게 지키는지 그런 입장이죠. 이제 그러면 좀 이제 이렇게 좀 그런 문제를 접하면은 불편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책하고 동영상하고 책 안에 있는 문제하고 그렇게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다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안 물어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도 안 들어도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해 나갈 수 있어요. 다 문제를 다 푸는데도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갈 길을 알고 자기 할 일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펼쳐 놓으셨어요. 책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참 이상한 일들을 가끔씩 겪었어요. 살면서. 참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 겪을 때는 뭔지 모르고 겪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유학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책방에 가면은 그 당시에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책방이 그 서면에 무슨 책방이지? 일광도서인가? 이 책방이 큰 서점이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여기는 옛날에는 교보문고가 아니고 종로 서점인가? 네, 종로 서점하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서점들 이렇게 원서들 많이 파는 광화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에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학 안내 책자가 전체 보면 한 2권 정도 있었어요. 진열대에.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에부터 유학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이렇게 어느 나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모르고 이제 돈을 생각을 했어요. 돈을 생각해가지고 독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로 가면은 등록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외국이든 내국이든 독일에서는 등록금을 안 받아요. 국가에서. 대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만 자기가 해결하면은 돼요. 서울에서 먹고 자는 거나 독일에서 먹고 자는 거나 돈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한국에서는 먹고 사는 거는 비슷한데 등록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독일에서 유학 갔다가 온 선배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학년쯤 돼 보니까, 아무리 독일어를 해도
영어보다 실력이 안 늘어요. 영어는 오래 했는데 독일어는 몇 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능숙한 게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영어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저기 그 교수님이 그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교수하시는 선배님인데 이제 모교로 와가지고 안식년 1년 동안 이제 모교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요.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 나라는 유학을 어떻게 가고 가면 돈이 얼마나 들고 이런 걸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세하게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그거 듣기 전에도 미국 문화원에 가가지고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알다가 그 교수님한테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럼 이제 미국 가야겠다. 미국 가니까 등록금도 안 받고, 먹고 사는 것도 돈 다 주고, 그러니까 독일로 갈 필요가 없지. 미국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의식주도 해결되지, 그 다음에 그 월급도 주지,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다 주지, 등록금도 다 주지. 그러니까 독일보다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다 끝나갈 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막 올라와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게. 그때 왜 올라왔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자꾸 올라와요. 뭐냐 하면은, 박사학위를 하나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물리학에서는 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절대로 2개 못 받거든요. 전 세계 어디서도 못 받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리학에서 박사학위를 안 받고 다른 데서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를 더 받으라 그러면. 그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물리하고 바탕에서 비슷한 거라고는 과학 철학분이 없어요. 과학 철학분이 없지 다른 분야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과학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과학 철학을 그 당시에 이제 과학 철학이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넘어온 지 거의 이렇게 처음 넘어올 때였어요. 과학 철학이라는 말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대학원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데 그거를 다 뒤졌어요. 다 뒤져가지고 과학 철학이 있는 학교를 찾아냈어요. 그때 몇 개 없더라고요. 이렇게 10손가락 안에 이렇게 안 들었어요. 그 정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과학 철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가지고 거기에 PhD를 이렇게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는 몇 개 안 됐어요. 그 리스트를 다 뽑았어요. 다 뽑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를 하지도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 더 해야 된다니까 마음이 항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쪽 구석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 생각이 왜 올라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전공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학위를 끝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2개 필요 없다. 1개만 가져도 충분히 이제부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생각이 안 들었으면 제가 미국에서 다시 이제 박사학위를 또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에 안 들어왔겠죠. 거기서 10년을 또 살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오고 이제 영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니까 이제 학위를 하나 더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자유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거 이렇게 여기 얘기를 했듯이 이제 정신과학적으로의 진리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오고 나니까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불교학에다가 박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12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런 과정이 두 개가 다 이렇게 겪지 않았으면은 이 책을 아마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거의 못 썼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2년 동안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토론하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약간 내용이 친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해를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도자료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썼는데, 이 보도자료를 또 이렇게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논란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논란을 제가 못 피해간 게 이제 제 잘못이죠. 피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에 이렇게 그거 막 쫓기고 이렇게 마음이 바빠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미처 생각은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귀찮아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논란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게 이제 충분히 피해가야만 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기 이론, 자기 생각하고 그 이론을 말하는 사람하고 완전 별개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론을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이론을 동의를 해요. 혹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면 우리는 그 이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지,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이렇게 섞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이 안 섞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섞이면 그 사람은 퇴출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자의 자질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학원 들어올 때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그 훈련이 안 되면 아예 그냥 그 동네에서 물에서 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어떤 이론이든 그 사람을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그 이론이나 그 생각이나 그 진리만 논하지, 그 사람이 뭐 했든 그런 건 따지질 않아요. 저 사람이 뚱뚱하든 저 사람이 사적으로 뭐를 하든지 그런 거는 전혀 이렇게 논외거든요. 이렇게 아예 관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자기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많이 하면 그 사람하고 저녁 먹으러 가서 굉장히 친해져요. 왜냐하면 내 이론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면 그 교수가 얘기하고 저녁 먹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내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가 고용을 해버려요. 그러지 우리처럼 막 쳐내거나 막 그냥 밟아버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론을 잘못이나 혹은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면, 만약에 그걸 지적을 한 사람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면 장래가 이제 보장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드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느낀 것은
사람의 생각과 그 이론을 그 사람하고 동일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내 이론을 반박을 하면 내 적으로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그런 풍토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이해를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나는 이런 정책을 핀다. 이 정치인은 저런 정책을 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정책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면 정책 가지고만 논해야 되는데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요. 정책이면 정책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 정책의 장단점과 이 정책의 장단점과 그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충분히 논의하면은 세 번째 게 나와요. 이거의 장점과 이거의 장점을 합치고 이거의 단점을 줄이고 이거의 단점을 줄이는 다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한국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다르면 서로 끝까지 싸우다가 한쪽이 이기면은 이긴 것을 택하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 택해요. 이렇게 더 나은 걸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정서가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여기 많이 와서 겪었는데, 그래서 겪으면서도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워낙 기본이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보도 자료에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잠깐 놓친 게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의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이 선불교가, 신라시대 때문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국사들이 선종에서 나온 국사는 얼마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선종이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됐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종의 영향을 받은 이렇게 종단인데 불교인데 부처님의 이렇게 가르침하고 중국 선하고 중국에서 내려온 이렇게 관화선 중심의 이제 선수행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중국 문화권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죠. 중국 경전을 원전으로 알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트여가지고 자유롭게 왕래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논의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방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가르침들 이런 것들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거는 조금 이렇게 덜 되어 있어요. 왜? 남방이 상자부 전통이니까. 남방이 상자부 전통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남방불교인데 그 전통을 부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를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자부의 권한이 이렇게 전통과 이렇게 권위가 남방불교에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이렇게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이켜 보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100% 신뢰하고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믿고 있거든요. 왜? 자기들이 상자부 전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논의도 이제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책으로 인해서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이렇게 책에 대해서 뭐 말씀 나누실 거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문제를 257개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50% 이상을 다 풀지 않는 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옳다 그러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문제를 50% 이상 다 풀기 전에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고만 노력하셔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 이렇게 그거를 묵인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묵빈대처가 아니고요. 침묵으로서 동의하는 게 돼요. 그거는. 비난하러 오는 사람은 묵빈대처를 하지만은, 그러나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이렇게 막, 믿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비난하러 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조차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은 그건 침묵으로 동의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바르게 아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해 줄 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고요. 예. 다른 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분들의 몫이지만은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처님의 바른 이해다, 바른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내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놔가지고, 어떤 봉변을 당하기를 두려워서 그를 고치거나, 이렇게 감추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 물리학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안 배워요. 그런 건 안 배워요. 그런 거는 지혜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어제 법회 끝나고 이제 천수의 보살님들 계신 방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거기를 시원한 바람에 갔더니 천수의 보살님이 당신들 모습을 보러 오신 줄 알고 반가워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스님이 큰 걱정을 하신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시냐면 지금 스님께서 참 부처님의 가르침에 누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쓰시고 이렇게 경전방위도 해주시는데 당신네들은 다 모르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절에 와서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해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이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참 머리에 들어오고 어렵고 뭐 접근을 어려운데 어떻게 됐으면 좋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다 저 그런 게 이제 그 중생 제도라고 전반적인 중생 제도라고 할 때 그 중생들의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그 얼른 듣기에는 팔만대장경이 그 근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달리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였듯이 그런 분들도 그런 부처님의 요구하는 가르침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그러니까 이 스님의 그 경전 강의를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신도들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천수부사님들 같은 분들 예. 저도 거기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자꾸 그 책을 읽으면 되신다고 또 저기 스님의 공을 경전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만 답변했지 뭐.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우리가 공부해서 다 알아요. 그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보살님들은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은 저기 부처님께서 그랬죠. 저기 그 장신 브라만이 와서 제사 준비를 다 끝나고 제사를 지내는 공덕이 그러합니다. 그 공덕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더 많은 공덕을 짓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기억 안 나시죠? 예.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또. 젊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 진짜 젊으시다. 오늘 읽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탐진치를 여윈 브라만이나 사문에게 공양을 올려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 공양을 올리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짓게 된다. 그러면 그 바라문이 또 물어요. 그러면은 그 탐진치를 여인 사문이나 브라만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탐진치를 여인 사문이나 브라만에 머물 수 있는 강당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이 소리예요. 절을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걸 왜 그런지 제가 설명 다 해드렸죠.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다 설명해 줬죠. 그 다음에 성당을 짓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 자기가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해요. 자기가 속으로 안에 진짜 입으로 내뱉어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에 기이한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계율을 지키는 거다. 선법계를 지키는 거다. 그죠? 선법계 7개를 다 지키는 거다. 여러분은 선법계를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2단계예요. 그러면 선법계를 다 지키는 것보다도 더 수승한 공덕을 짓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스스로, 탐진치를 여윈 사문과 브라만 같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을 이루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이제 절에 오면 괴로울 거예요. 옛날에는 절에 오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도반들 만나면 좋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다 잘해주십시오, 잘해주시는군요 이러면서 하고 내려가서 오래간만에 만난 도반들하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맛있게 공양 드시고 집에 가면 또 한 달을 그거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보내다가 또 오시거든요. 그게 즐겁죠, 절에 오는 게. 근데 지금 절에 오면은 자꾸 공부하라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법당에 올라오면 참 이렇게 졸리고 막 스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쳐다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위에 안 올라오고 다 밑에만 계시거든요. 안 올라오세요. 내가 밑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밑에 내려가 봐요. 그럼 이제 거기 밑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걔도 이제 화면을 보고 공부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시고 이제 공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 싫으니까 뒤에서 살살 내려가서 밑에 공부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또 젊은 보살도 끼어 들어가요. 늦게 오거나 또 공부 안 하거나 막 이러면은 또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오면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자기는 공부를 점점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절에 오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는 거예요. 불편해도 이제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까지 하던 거니까 또 기도 올리고 절하고 그 다음에 도반들 만나면 또 얘기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지만은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젊은 보살님들 여기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기는 공부 안 하지만 누가 공부를 진짜 하는 사람인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노인들 눈은 못 속이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 눈은 못 속여요. 젊은 사람 눈은 속여도 나이 드신 분의 눈은 못 속여요. 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뒤에서 딱 앉아서 뒷모습만 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살님들한테 공양을 이렇게 지어서 올리면 돼요. 절에 오셔서. 노보살님들이. 그렇게 하면 공덕이 지어져요. 단 거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하면. 절을 지으라 그러면 뒤로 나자빠지니까. 그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차라도, 간식이라도, 공양이라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차라도 한 잔 타드리시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노보살님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살님들뿐이 아니라 이제 나이를 보는데 잠재는 생각이 뭐냐면 차 한잔 해도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 대접하려고. 네.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우치셨을 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36이에요. 그때부터 막 제자들을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설법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요. 경전에 우리는 나이가 안 나타나지만, 그리고 후대에 이렇게 부처님을 높은 사람으로 어투를 다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수행자들이 나이가 많고 이렇게 허리가 휘어지고 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그걸 요구를 하거든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이 되고 오래되고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유명한데 이렇게 이제 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열반에 이른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불사, 죽음을 벗어난다라는 것이고, 죽음을 벗어난다는 건 생사를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것은 절대의 세계가 아닌 상대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대적인 것이 뭐냐면은 나이, 남녀, 그 다음에 부자, 가난한 사람, 똑똑하고 안 똑똑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계급, 이런 것들이 상대 세계에 속하는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건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그래서 출가하면 나이 같은 거 안 따져요. 출가한 순서들만 따지죠. 이제 승가 세계에서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렇지만은 상대 세계를 벗어나서 절대 세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기준을 두지를 않아요. 아예 애시당초부터. 다시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실 텐데. 그때 되면 제가 회장님 나이가 되잖아. 그죠? 회장님이 그러면 제가 회장님 나이 될 때 회장님은 이만한 애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너 이렇게 5살짜리 애 보고, 야, 너 10년 전에 너 대접받으려고 그랬어? 자식 탁 때려버렸어. 금방이에요. 그런 건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야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보여요. 그 상대적인 것들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벗어버리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80이고 저기 보살님들이 40이고 이렇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40이니까 40살이나 말은 어른이지만 나는 공부를 젊었을 때 못하고 못 만나서 80에 만나니까 공부하기가 힘들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 40에 먹은 사람은 나이가 젊으니까 공부를 잘하고 내가 봐도 진짜 공부를 잘한다 이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저 사람이 40인데 지금 60만 되면 그럼 나는 100살이 되고 그죠? 저 사람이 60 조금 넘으면 나는 죽을 거다 이거예요. 100살이 넘으면.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은 저 사람이 한참 60대 이렇게 됐을 때 60 중반 후반 됐을 때 내가 갓난아기로 태어날 거다. 5살, 7살 이래 될 거다. 그러면은 하늘과 같은 스승이 되죠. 그래서 내가 80대, 40대 젊은 사람한테 내가 공양을 올렸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20년 동안 수행을 더 해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걸 보고 안다 이거예요. 얘는 착하다. 얘는 과자 하나 더 주라. 왜 그렇습니까? 얘는 80대 나한테 공양 올린 애다. 얘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 애다. 얘는 잘 길러가지고 철이 들자마자 공부를 가르쳐줘라.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공덕이 오죠. 금방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어느 날 하루에 그냥 벼락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다 뭐 도가 터져서 모든 걸 다 알고 이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벼락 맞아서 그냥 죽지 도가 안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도가 터지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공부가 깊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예요. 근데 그 매일매일이 이 생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생에도 매일매일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와서 조금씩 쌓인 거예요. 조금씩 쌓인 것이 이 생에 조금 쌓이고 다음 생에 조금 쌓이고 그 다음 생에 쌓이고 그렇게 해서 수생을 지나가면서 그게 쌓여서 이제 조금씩 발전을 이룬 거예요. 학철 대우라는 말도 그냥 그렇게 쌓여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학철대오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느 날 확 그냥 터진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이해해가면 자기가 어디에 도달해 있고 어느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보고 알아요. 남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 막혀가지고 자기가 열반에 못 이루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거하는지도 알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냥 뻥 터져가지고 그렇게 깨우치는 일은 안 일어나요. 그거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벼락부자 되는 거 그런 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보살님들이 공부가 할 수가 없고 머리가 이렇게 젊은 사람하고 안 해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예전처럼 당신들이 하던 것은 다 하시되 거기서 진짜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다음 생에 스승으로 삼고 공양을 잘 대접을 하셔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다음 생에 자기가 태어나서 10살, 20살 될 때 60대, 70대 되는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도움을 받죠. 그럼 빨리 도움을 받죠. 그렇게 인연을 자기가 이 생에서 지어놓고 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또 뺑뺑이 돌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하다가 또 이렇게 나이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쩌다가 또 뭐 공부 만났다. 그때도 또 몸이 그 좋은 청춘 다 보내고 나서 만나봤자죠. 또 공부 못 하잖아요. 그때는. 노보살님들께 그렇게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하십시오. 예. 분명히 이해하게끔 해주세요. 예.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자주자주 시원한 방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느니 못하느니 공부를 열심히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분에서 10년을 다 이렇게 나이를 넣어서 보세요. 10년 후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보면 10년 후에 각자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더 뛰어나게 이렇게 공부를 잘 하실 겁니다.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다 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자충우돌을 하면서 혼자 헤매다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리 다 되고 강의 다 되고 다 일목요연하게 해놓은 거 가지고 공부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알면 더 정확하게 알지 저처럼 그렇게 안 알아요. 저는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았어요. 마무리하고 일단 마무리할까요? 예,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